네, 안녕하세요. 2024년 종교개혁 주간 기도회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인구 성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까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이고요. 음, 멜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멜서스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에 대한 그 헨리 조지의 비판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룰 겁니다. 이 멜서스는 어, 현대 경제학에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요. 그 멜서스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를 하게 될 건데, 하나는 인구론을 비판할 거고, 또 하나는 소비론을 비판할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현대 경제학과 정치에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살펴보면, 음, 그 멜서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는 증가가 계속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멜서스의 이론이 이미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멜서스의 이론대로 갔다면 그 제 어린 시절에 막 그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막 사람들이 지구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일반화시켜서 거의 세뇌에 가깝게 모든 아이들이 그걸 배웠죠. 그래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 인구 감소 정책을 오히려 이렇게 펼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인구의 자연 증가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그걸 못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맞출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과잉 인구로 인해서 빈곤의 증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인제 멜서스의 인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인 멜서스가 왜 굳이 인구에까지 관심을 갖고 인구론을 펼쳤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구 과잉이 임금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일자리는 한정이 될 거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희박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주장이죠. 사람들은 특히나 대중은 공포에 약해요. 음. 오히려 개인은 공포에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대중은 이 소문을 타고 2 부에서 2 부로 전해지기 때문에 공포에 약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신학들이 더 파급력이 좋아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포에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죠. 뇌리 속에 더 깊게 남기도 하고요. 이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에 기반해서 이 경제학이 펼쳐지다 보니 이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과잉 인구로 인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거고 일자리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거다. 굉장히 근데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인구 과잉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 봤고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전쟁이 나서 죽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고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이게 이제 멜서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전염병, 굶주림, 전쟁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구를 억제하는 게 이롭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전쟁, 굶주림 이런 걸 막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되게 끔찍한 주장 같지만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염병을 막으려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멜서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공포스럽고 무섭고 뭐 '이렇게 잔인한 주장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 때도 나왔던 주장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주장이에요. 음 교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전염병을 막으려고 한 거다. 전염병을 준 거다. 이 죄악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건 죄악이다. 이런 주장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 멜서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 마블에서 나온 뭐 엔드게임 같은 데서 이제 타노스가 했던 주장도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지구가 오히려 병들기 때문에 우주가 병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를 줄여서 살려야 된다. 나머지를.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그냥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멜서스에게서 나온 주장이고요. 이때는 이게 그냥 정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멜서스의 주장이 정설이었고 다들 그 멜서스의 주장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게 신학하고도 연결이 됐었고 경제학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멜서스 주장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거에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멜서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왜 그러면 멜서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가? 이게 정치하는 데 좋아요. 자, 이렇게 인구가 과잉이 됐고 먹고 살 자리가 얼마 없다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살아남을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지금의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생존, 양육 강식, 경쟁에 대한 신성시, 소위 그 우생학, 네. 그러니까 뭐 우등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혹은 백인 중심적인 성경 해석, 더 나아가서는 하등한 것들을 다 죽이고 우월한 것만 남기고자 했던 나치즘,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멜서스의 경제학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끔찍한 이론들이죠. 근데 이게 사라졌나요, 지금?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도 뿌리 깊게 우리의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이론들이에요. 나치즘, 우등한 것만 남기고 열등한 것을 죽인다. 이거 완전히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등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부모들조차도 바라죠. 백인 중심 성경 해석.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게 다 백인 중심 성경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성경인데 이스라엘 중심적이거나 아랍 중심적인 성경 해석 거의 안 합니다. 다 백인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하죠. 인종주의, 인종을 두고 차별하는 것도 다 이 멜서스 인구론 기반에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우생학, 네, 우등한 것들이 살아남는 거. 당연히 멜서스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종말이나 뭐 해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이제 터진다거나 뭐 이런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뭐 얼음이 전 세계가 다 얼음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종말을 예측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의 마무리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살아남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이게 2012년이었나? 어쨌든 살아남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정해진 어떤 장소로 이동시키는데 누구를 살아남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몇 명만. 거기에 주인공이 끼어들죠. 네. 뭐 그러니까 주인공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요, 영화가.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냥 영화의 전반에 흘러버리죠. 또 어떤 영화는 그렇게 종말이 다가오는데 살아남을 사람들을 정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대로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살자는 듯이 예 살아남는 사람들만 모으는 비밀스러운 걸 다 공개해 버려서 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게 되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들. 이게 다 이 멜서스의 이론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 우생화학이죠. 양육간식을 지금 누가 부정해요? 강자 생존.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보죠. 사자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강자 생존 당연한 거지, 양육강식은. 인간 세계도 그게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장을 하죠. 일단 멜서스의 경제학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건 경쟁에 대한 신성시. 예. 물론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 멜서스 이전에도 있었겠죠. 있었을 거고. 근데 멜서스의 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훨씬 더 강화된 건 분명하고요. 그걸 토대로 체제화되고 제도화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교육 과정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랬던 것들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부정하기 어려워요. 경쟁에 대한 신성시도 우리 안에 남아있죠. 이런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역으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멜서스의 이런 이론들이 그것만 딱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야, 어떻게 끔찍하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제 멜서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헨리 조지는 이 멜서스를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하냐면 일단 성경으로 들어가요. 신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부족하게 줬을 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부족하게 줬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멜서스는 틀린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메인 비판 중에 하나예요. 재밌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매나 사람이나 닭을 잡아먹기는 일반이다. 그러나 매가 많으면 닭이 줄어들지만 사람이 많으면 닭이 늘어난다. 인간은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 그 이상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늘어난다. 분배 이론이 잘못돼서 빈부가 나타나는 것이지 식량이 한정돼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분배 이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 인간은 다 자기가 만들어낼 역량들이 다 있고 노동력들이 다 있고 오히려 그 한 사람이 그 이상의 생산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헨리 조지는.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아진다면 생산력도 높아지고 그러면 생산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기 때문에 멜서스 주장대로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월한 자들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헨리 조지는. 근데 지금 한번 봐요. 지금을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런 멜서스의 인구론을 토대로 구축한 이런 전 악의적인 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악의적인 사상 아래서 상위 계급에서 포식하던 그런 경제 체제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려요, 이제. 왜 흔들리냐면 인구가 이미 줄고 있어요. 멜서스 틀렸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미. 애를 안 낳아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아질 때는 오히려 생산력이 늘었어요. 생산력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인구만 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생산력이 훨씬 늘었어요. 상상도 못한 생산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엔 꿈꿀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마치 멜서스는 세계는 정체돼 있고 인구만 늘 것처럼 얘기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도 늘고 생산량도 늘고 세계는 그만큼 그에 맞춰서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그에 맞춰서 크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인구가 주니까 더 걱정이 돼버렸죠, 이제는. 학교를 다 만들어 놨는데 회사들 다 세워 놨는데 인구가 주니까 학교 갈 사람이 없어지고 인구가 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버렸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할 사람들이 인제 먹여 살리는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역전이 돼 버렸어요. 인구는 계속 늘지 않아요. 음. 이렇게 인구가 느는 거에 따라서 생산력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조지가 맞은 거죠. 인구는 줄었는데도 빈곤의 문제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데 빈곤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가 늘었을 땐 생산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력도 같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을 했죠. 이 멜서스는 틀린 거예요. 헨리 조지는 여기에 대해서 지대 문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서 빈곤해지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 해결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런 멜서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게 이렇게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법들도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더 빠르고 더 쉬우니까요. 그러면 이런 이론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과연 뭐가 있다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마무리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죠, 사실 이런 주장들은. 그래서 멜서스 비판 두 번째 거를 가고 나서 이제 그러면 멜서스의 철학을 토대로 한 정치적 행보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멜서스의 두 번째 비판은 이제 소비론 혹은 공황론이라고도 해요. 그 멜서스는 이런 주장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멜서스의 이론대로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회 전체의 소비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소비 능력이 부족해져서 생산한 물건들을 다 팔 수가 없는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물건을 팔 수 없으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멈춰요. 이건 사회 경제에 재앙이 되죠. 그쵸? 생산은 많아졌는데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경제 구조는.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소비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산된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생산을 해야 그러면 생산을 멈추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생산을 해야 노동자들이 사니까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하냐?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노동자들은 가난해서 소비를 할 수 없으니 생산만 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소비를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소비를 해줄 지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해줄 부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를 해줄 부자들, 지주들이 없으면 경제 공황이 온다. 이렇게 본 게 멜서스의 소비론, 멜서스의 공황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물을 소비해줄 부자들이 있어야 경제가 순환이 되고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어이가 없죠,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요. 이 어이없는 생각을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한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활동할 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조선일보에. 그때 상위 2%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다 이 멜서스의 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멜서스의 주장이 아주 편만해져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죠. 이명박 같은 경우도 2%의 부자들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멜서스 이론 그대로 다 갖다 놓은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부자 감세 추진하잖아요. 그 배경이 다 이런 철학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니네가 우리 없이 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해주니까 니네가 생산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어야 노동자들도 존재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멜서스의 이런 인구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아주 허무맹랑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부자들에 의해서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요. 특히 미국, 일본, 한국처럼 자유경제시장 안에서의 자본주의를 구축하고 끌고 가는 그런 전제에서는 어느 정도 부자들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즉 부자들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2%의 부자들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네.' 이런 반응들이 올 수 있었던 게 아주 허무맹랑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사회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헨리 조지는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대한 헨리 조지의 반박은, 자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아까 이제 멜서스가 얘기한 건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되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생산할 능력은 있는데 소비할 능력이 없다, 가난해서. 이렇게 해서 불일치가 나오는 건데, 이런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노동자들이 구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구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토지 투기, 토지 가치의 급변동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가치가 올랐잖아요. 토지 가치가 올라서 토지 가치가 너무 과대해지면 이 토지 문제가 우선 처리할 문제가 돼요, 노동자들한테는. 그쵸? 집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집이 없는데 옷을 어떻게 사고 책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먼저 집을 처리하고 그다음 밥을 처리하겠죠. 밥이 먼저인가요? 어쨌든 토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소비도 원활해진다. 이게 이제 그 헨리 조지의 반박이에요. 타당성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월세로 들어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월세로 지금 투자되는 게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월세 플러스 뭐 각종 어쨌든 관리비, 뭐 세금, 뭐 이런 거 다 오고, 이런 또 집을 대출, 집과 관련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저보다 더 과대해지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작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자기 집을 좀 큰 거를 사서 이자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죠. 저희도 여기서 월세를 살기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에 '차라리 구매를 할까? 집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살 만한 집을 사려고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한 200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고 포기를 했죠. 그렇게 이미 한 달에 200씩 나가는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살기 위해서. 이게 다 토지 문제죠, 토지 문제. 토지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 하다 보면 다른 데 소비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소비는 원활해진다. 멜서스의 생각의 한계가 뭐 되게 어 그 문제가, 멜서스가 생각한 문제가 딱 그 생산과 소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토지를 왜 빼먹냐. "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헨리 조지는 오히려 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민 배당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봐요. 시민 배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소득이거든요. 근데 기본소득보다 시민 배당 이론이 사실 더 맞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좀 기본소득하면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공짜로 주는 돈, 불루소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우디에서 그 독일 친구랑 영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 사우디에 일하러 온, 한국 기업으로 일하러 온 사우디 사람, 그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녹색당이었어요. 그때 제가 녹색당을 처음 접했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청년 기본소득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그냥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 청년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공짜로 주는 돈이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악용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시민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는 그 헨리 조지의 가치에 의하면 토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희년 사상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희년 사상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내년 1년 내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토지가 그 모든 국민이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헨리 조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야 경제가 오히려 안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나온 그 돈들은 모든 국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단지 복지적인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돈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시민 배당이 가능해질 거다라고까지 본 거예요, 헨리 조지는.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소득 하면 뭐 그냥 공짜 소득 이렇게 생각되지만 배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당. 왜냐하면 토지는 애초에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을 담아서 대만 헌법엔, 대만의 그 순원은 이제 그 헨리 조지 팬이었어요. 헨리 조지 빠였는데, 그 헨리 조지의 가치관을 담아서 자기네들의 대만을 만들 때 자기네들의 헌법에 이걸 담아요. 정확하게 이 문장을 담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갖는다. 이걸 담아요. 그래서 멜서스의 이론 두 개를 다 이렇게 반박을 해낸 겁니다. 멜서스의 첫 번째는 인구는 늘 거고, 그러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차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누려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소수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공황이 오지 않으려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 즉 부자들이 있어야 되고, 생산하는 계층과 소비하는 계층을 구분해 버리는 이 멜서스의 이런 이론. 그러니까 이 멜서스의 이런 이론에 의해서 실제로 생산 계층과 소비 계층이 지금 한국에는 구분이 돼 있죠. 어느 정도? 정확한 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분이 돼 있어요.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를 팔아주는데 뭐 이게 권력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멜서스 이론에서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그게 모두 다 노동자로부터 기본적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족하게 줬을 리가 없고,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토지만이 아니면, 토지가 그걸 뺏어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노동자들 스스로 알아서 그 생산성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비도 충분히 다 해서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오히려 그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그 시민배당이 들어가면 그 시민배당이 또 소비를 위한 그런 용도로 또 사용돼서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헨리 조지의 반박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른 데로 안 섞고 멜서스와 헨리 조지의 그런 vs 반박에 대해서는 좀 따로 빼서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 토지공 개념이나 희년 사상의 가장 기본축이에요. 사상적으로는 가장 기본축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토지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원을 부족하게 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모든 개념들, 이런 게 다 신학적인 그런 희년 사상에 기반한 내용들이죠. 특별히 오늘은 좀 그래서 의미 있는 기도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집이 없거나 집세, 혹은 집을 위한 이자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 그 이웃들이 거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감하게 서민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가치와 사상들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온 세상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교회에서 교회 지하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 텐데, 내일은 또 다른 흥미로운 여러 가지 애덤 스미스의 주장들이 있어서 그 애덤 스미스의 주장도 좀 비판할 것들이 있고요. 또 헨리 조지가 어떻게 애덤 스미스를 비판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책 속에 어떻게 묻어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바꿔낼 수 있는지, 이걸로 이런 것들을 좀
헨리 조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헨리 조지의 책을 기준으로 봤다면, 내일은 헨리 조지 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애덤 스미스 관련된 걸 보고, 그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토지를 어, 어, 자신들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만들고, 그걸 벗어나서 또한 어, 많은 부를, 그 토지를 매개로 가져가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과 또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조가 속히 고쳐져서 일자리에 걱정이 없이, 거주할 곳이 걱정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등급으로 나누며 구분짓고 경계짓는 가치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창조된 동일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또한 빛을 깃들어 만든 동일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